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은 그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AI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또한 10대 1 액면 분할과 배당금 150% 인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드디어 $1,000를 넘어섰습니다. 젠슨 왕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에 대해서 말했는데, 블랙웰은 2분기에 생산에 들어가서 4분기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이 블랙웰을 사용할 예정이며, 여전히 블랙웰과 H200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고 했고, 호퍼에서 블랙웰로 쉽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학습 등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칩을 공급받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세미트럭에 대한 세부 사항과 인도량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6년까지 생산 차량의 인도가 예상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고, 적재 용량과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2.3%가 감소해서 1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그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상품을 개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고 월 구독료를 따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그 생성형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 서비스를 둘러싸고 빅테크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알렉사 외에도 지금까지 오픈 AI의 GPT-4o,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애플의 생성 AI 탑재 시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페인 클라우드에 10년간 $17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마존이 유럽에 투자한 최대 금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퀄컴의 칩을 탑재한 새로운 서피스 랩탑과 서피스 프로 태블릿을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AI 관련 기능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신경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제품이 맥북보다 더 뛰어난 성능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하드웨어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출시를 계기로 애플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을 최대 2,300위안 할인합니다. 화웨이 폰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선택인데, 지난번 중국에서 할인 행사를 한 결과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동일 비중으로 상향했습니다. AI 메모리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 투자 의견 상향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그 티르제파티드가 중국에서 정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당뇨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체중 감량과 당뇨병 치료제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디애나주에 $53억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53억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비만 및 당뇨 치료제인 그 젯바운드의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티켓마스터와 모회사인 라이브네이션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전역에서 대부분의 라이브 콘서트 장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해체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켓마스터의 그 매각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서 뉴욕 등 30개 주 사법당국이 라이브네이션의 시당 독점 구조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티켓마스터는 2022년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때 콘서트 티켓 판매를 독점했었는데, 막대한 수요가 몰려서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에 그 티켓 값이 크게 오르면서 팬들과 정치인들의 그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라이브네이션은 콘서트 티켓값 급등의 주범으로 인식됐고,
미국 의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UBS가 퍼스트 솔라의 목표가를 252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UBS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이익의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힌 그 월가의 거물인 그 스탠리 드래켄밀러가 구리의 대표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 주식을 3배 늘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구리에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며 톤당 11,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 금년 구리 ETF는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친다는 전망 때문에 그동안 구리가 크게 상승했고 최근에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룸버그는 구리 가격이 실제 수요를 넘어선다면서 거품론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이 톤당 11,000달러에 근접함에 따라서 고점 근처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최고 12,000달러가 거의 고점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SEC는 자산운용사 8곳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3개월 후부터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25%인 8,500만 명이나 되는데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상자산 규제 완화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는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바뀐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5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면서 향후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그 주택 비용과 임금 둔화가 예상보다 느려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금리는 오랫동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에 더해서 일부 의원들은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후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목요일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분기 S&P 전망을 5,400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4,500이었지만 지수가 계속 상승하자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그 월가 최대의 약세론자인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부터 강조한 증시 비관론을 철회한 셈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도이치방크도 연말 S&P 500 전망치를 5,100에서 5,500으로 상향했습니다. 미국의 5월 글로벌 제조 PMI가 50.9로 예상을 상회했고 서비스업 PMI도 54.8로 역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50에 미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제조 PMI 예상은 50이었는데 이를 상회했고 서비스업 PMI 예상은 51.2였는데 이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PMI가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종합 PMI도 5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2만 3천 건이었는데 지난주보다 축소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PMI의 결과는 미국 경제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자산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4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9% 상승에 그쳐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택 공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63만 4천 건으로 예상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4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비 4.7%가 감소한 것입니다. 제넷 옐렌 미 재무장관이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EU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중국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럽은 미국과 달리 동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그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8월 1일부터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 일부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들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록히드 마틴 등 미국 군수업체 12곳과 방산기업 고임원 10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의 제재안을 즉시 발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중국의 보복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장 왜곡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 철폐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한 주였지만 기존에 했던 발언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수치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느리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올해와 내년에 꾸준히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지만 4분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1분기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실망했다면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견고한 고용시장을 언급하며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4월 인플레 지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이르다면서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임대료라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 방향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이제 그 같은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는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매파인 그 크리스토퍼 웰러 연준 이사는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등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놔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지난주 발표된 CPI가 안도감을 줬다면서 최근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지만 금리 인하에 나설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시장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 더 진전된 인플레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넘쳐났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이들의 발언에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그 4월 내구재 수준은 미국 시장의 견고함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4월의 내구재 수준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0.7% 증가한 2,8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올해 2월부터 석 달째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큰 폭으로 꺾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 5월 확정치는 69.1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월의 77.2%에서 10.5% 급락한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 경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3.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서고 있고 29일부터는 국채 매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첫 인하 시점은 7월이었습니다.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고용시장에서도 유의미한 둔화 신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흐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4월 CPI가 전년비 2.7% 상승했는데 이는 3월의 2.9%에서 둔화된 것이고 2021년 3월 이후 최저입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정말로 확신한다고 말함에 따라서 유럽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6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쪽이었지만 4월 CPI가 컨센서스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4월 CPI가 2.3%로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는 2.1%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CPI가 3% 이하로 떨어진 건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영국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2%대로 CPI가 진입한 건 긍정적이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한 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3.45%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물 대출 우대금리도 3.95%로 동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경기 회복은 산업 부분의 성장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부분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중국의 경제 회복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하면서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중국 경제의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나 원자재는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